필요 경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취득세 등록면에서 설명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취득금액에, 그러니까 취득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우리가 이제 표현을 바꾸면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상가를 분양을 받았을 때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자 지금부터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일반 개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지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분양받는 자가 부담을 안 하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받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 때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취득 가격에 포함해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가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은 사업을 해봤어야 되는데,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 해봤기 때문에. 근데 사업 안 해보신 분들은 요게 감이 좀 떨어집니다.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갑은 부동산 임대 사업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고 가정합시다. 하고 갑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왜 분양받았냐면은 임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환급 돌려줍니다. 내가 상가를, 아파트를 11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7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사업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으면 세무서 가가지고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환급 신청을 하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7천만 원을 갑한테 돌려줘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10년 이상을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 부동산을 팔았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따져보십시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았으니까 취득과 관련된 비용 아니지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가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봐요. 이걸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사업 안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여기 느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필요경비는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생소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뭡니까?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소송 발생 시 소송 비용, 하해 비용. 자,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경매 받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경매 받은 경우. 자, 경매 받았을 때, 자, 이거 봅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축 현장을 경매받았을 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가 건축주가 공사비를 지급 못하면 우리가 시공을 의뢰받은 건설회사는 뭡니까? 공사를 중단시켜 놔놓고 건축주한테 뭡니까? 공사비 달라고 청구를 할 거고, 그래도 안 주면 공사를 아예 공사를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법원에다가 가가지고 유치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건축주가 부도났을 때. 자, 근데 이 현장을 갑이 경매를 받았을 때, 그러면 갑하고 유치권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치권자인 시공업자는 건축비를 최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돈을 받아내려고 그럴 거고, 갑은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거고. 그럼 둘 사이 의견이 안 맞으면 어디 가봐야 됩니까? 법원에 갈 끼고, 그러면 소송 비용이 발생되고, 하해를 하게 되면 하해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럼 이 소송 비용과 하해 비용은 취득과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받은 이 현장을 팔 때 소송 비용, 하해 비용을 취득 가격에 포함해 가지고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개인 간의 합의본 비용은 경비 인정 안 해줍니다. 내가 필라를 경매를 받았는데 세입자 빨리 내보내려고 한 300만 원 줬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합의 보고 주는 돈은 경비 인정을 안 해줘요. 반드시 마셔야 됩니까? 소송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소송 절차를 거쳐 가시고 그걸 어떤 그 판결문로 하해 조서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빙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잠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정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반드시 그게 하해 조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 하해 비용을 경비로 인정하는 거지, 그냥 개인적으로 합의 보고 그 세입자한테 빨리 나가면 내가 이사비 500 줄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경비 인정 안 해줘요. 왜? 정빙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5항 읽어보십시오. 자, 5항 읽어보시고, 자, 5항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 비교되는 이야기가 시험에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연체이자, 이약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자. 자, 연체이자, 이약금, 중도금 대출이자를, 자,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세법에서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체이자를 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맘 놓고 연체를 합니다. 어차피 팔 때 경비로 다 빼줄 거니까. 그래서 도덕적으로 해이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체이자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팔 때 경비로 공제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대출이자, 중도금 대출이자, 취득 관련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줘요.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대출받는 걸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파트 팔 때, 분양금 팔 때 중도금 대출 이자는 경비로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입니다.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지요. 그래서 취득가격에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여기까지가 실제 취득 가액으로서의 필요경비 범위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로 세 번째 보셔야 될 이야기는 보유중 지출입니다.
자, 부동산을 보유하던 중에 지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유 중에 발생되는 지출을 부동산 팔 때의 양도 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보유 중 지출이 자산의 가치 또는 내용 연수 증가와 관계 있는 지출이냐, 관계 없는 단순 비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유 중 지출이 자산의 가치 또는 내용 연수 증가와 관계 있는 지출을 유식한 말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본적 지출이 발생되면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 발생되면 우리가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양도 차익 발생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팔 때 필요 경비로 공제받습니다. 자, 그런데 보유 중 지출이 자산의 가치 또는 내용 연수 증가와 관계없는 단순 비용을 유식한 말로 수익적 지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익적 지출은 양도 차익 발생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산의 가치 또는 내용 연수 증가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제일 먼저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공법셈하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자, 야들은 보유 중 지출로서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 자본적 지출 아닙니까? 그래서 땅 팔 때, 아파트 팔 때 필요 경비로 공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주택 이용 편의를 위한 베란다 샤시 설치 비용, 샤시 교체 비용, 방 확장 비용, 거실 확장 비용, 난방 시설, 보일러 교체 비용. 자, 25년 된 아파트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25년 된 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자, 베란다 샷이 교체했을 때. 자, 우리가 25년 된 아파트, 수리 안 된 아파트 매입해서 한겨울에 베란다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기가 안인지 밖인지 모릅니다. 우풍이 심해가지고. 자, 그런데 1,800만 원 들여가지고 하이샤시로 교체를 하면 내가 집안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베란다도. 자, 그 다음에 방 확장하고 거실 확장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150만 원 주고, 그 요새 뭐지요? 그 콘덴싱, 예. 콘덴싱으로 교체했을 때 난방비가 적게 나오잖아요. 일반 가스보일러보다는 난방비가 한 15%, 20% 싸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거 팔 때, 자, 갑니다. 베란다 샷시 교체 안 한 옆집보다, 방 확장 안 한 옆집보다, 10년 된 보일러 있는 옆집보다 팔 때 아무리 못 받아도 2천만 원 더 받습니다. 그래서 샷시 교체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방 확장 비용, 거실 확장 비용은 아파트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 자본적 지출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팔 때 필요 경비로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 청약과 관련된 소송 비용. 자, 이야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토지개발사업을 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 하는데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답니다. 한지 방식으로 하면 좋을 낀데. 그래서 이제 뭐 위합니까? 법에서 그래 한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보상금을 7억을 준답니다. 현재 시세는 20억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보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결과 보상금을 5억을 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12억을 받았고 변호사에게 소송 비용 1억 줬습니다. 많이 준 거 아닙니다. 5억을 더 받아냈는데 그 정도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안 했으면 이 5억은 없었는데. 변호사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송 비용은 뭐라고요? 자, 이 소송 안 했으면 보상금 7억이에요. 근데 소송의 결과로 더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 비용은 보유중 지출로서 토지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 자본적 지출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애굴락하지 말고. 이걸 딱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익적 지출. 자, 첫 번째, 벽지, 장판, 싱크대, 주방기구, 타일 위생기구 교체 비용. 자, 야들은 경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경비 인정을 안 해주냐면은 첫 번째 이유, 아파트 가치 증가와 관계없으니까. 자, 도배 새로 하고 장판 새로 깔았다고 집 보러 오신 분한테 옆집보다 500 더 달라 하니까 뭐라 합니까? 집보다 말고 갑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오기는 뭘 와 안 오는데. 도배 새로 했다고 옆집보다 500을 더 줄 생각이 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배 비용은 아파트 가치 증가와 관계없는 단순 비용입니다. 도배 새로 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빨리 파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500 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비 인정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방기구 교체 비용.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싱크대 교체 비용. 그 다음에 이생기구 교체 비용.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생 그 타일 교체 비용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생 도구가 세면대, 그 다음에 변기 요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 경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그 기능상 문제가 없는 걸 교체를 했기 때문에. 싱크대, 자, 15년 된 아파트 구입해서 가보니까 싱크대가 깨끗하지는 않겠지요. 15년 됐으니까. 그게 뭡니까? 막 스티커도 붙여 있고, 집에 애 있으면, 그 요새 빵 사면 뭐 스티커 붙이는 거 주지요. 애들이 그거 붙여 놓잖아요. 나 빵 사 먹었다고. 스티커도 붙여 있고, 그 다음 뭐 기름때도 있을 거고, 그럼 뭡니까? 지저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깨끗해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끗해 보이려고 교체한 거는 경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거슬려 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교체하는 것들은 경비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대표적인 게 싱크대 교체 비용,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아니면 조명 교체 비용. 형광등을 LED 등으로 바꿨을 때
아니면 일반 형광등을 뭡니까? 이쁜 조명기구로 바꿨을 때. 우리가 조명기구 이쁜 거는 뭡니까? 한 개에 뭐 몇백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체했을 때 경비인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뻐 보이려고 한 거는 경비인증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벽에다가 대리석 갖다 붙이는 거 경비인증 안 해줘요. 몰딩 바꾸는 거 경비인증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테리어 비용은 경비인증이 안 돼요. 왜? 다 이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쁘려고 한 거는 경비인증 안 됩니다. 도배, 장판, 대리석, 싱크대, 화장실 등등등, 조명 등등등. 경비인증이 안 돼요. 근데 되는 게 이제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필터인 가전, 필터인 가구는 경비인증 해줍니다. 붙박이장, 그 다음에 필터인 가구, 필터인 가전을 설치했을 때, 그 들고 못 가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파트 입주할 때 필터인으로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사 가면서 뜯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격 희한하신 분입니다, 그분. 그거 왜 뜯어서 가져가요? 들고 가도 이사 간 집에 맞지도 않는데. 우리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필터인 냉장고 했을 때 그거 빼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싸게 했다고. 그 아파트 입주할 때 필터인으로 하면 냉장고 한 300만 원씩 치거든요. 일반 아파트 냉장고보다 비싸잖아요. 돈 많이 줬다고 꺼내서 들고 갑니다. 들고 가가지고 새 아파트 갖다 끼놓으면 안 맞아요. 놔두고 가면서 돈 더 달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하여튼 자, 이런 필터인 가구는 경비인증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일러 수리 비용, 보유 중 주택 담보대출 이자는 경비인증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요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보일러 수리했다고 아파트 가치 증가됩니까? 아파트 가치 증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보일러 수리 비용은 아파트 가치 증가와 관계없는 단순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인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유 중 대출 이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시 설정 비용, 감정평가 비용 경비인증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집은 대출이 있고 은행에 한 달 이자를 70을 주고 있고 옆집은 대출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 없는 옆집 집값 오르면 우리 집값은 떨어집니까? 대출 있는 집하고 대출 없는 집하고 집값 오르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대출 없는 집 집값 오르면 우리 집도 집값 오르는 거고 우리 집 떨어지면 옆집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보유 중 대출 이자, 담보 설정 비용, 담보 설정 해지 비용, 감정 평가 비용은 보유 중 지출이지만 아파트 가치 증가와 아무 관계없는 단순 비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팔 때 경비로 공제 못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유 중 지출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예요. 딱 요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 요것만 구분되면 쉽게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야들이 자산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가 경험 부족으로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냥 애올락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면 공부가 지치는 거예요.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구분하셔야 되지 그냥 애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에서 네 번째 보셔야 될 거 양도 비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결론. 직접 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지 간접 양도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이게 세무사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공정비용, 그 다음에 소개비, 이런 것들은 직접 양도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자, 그런데 집 팔고
이사 가는 데 드는 비용, 계약 해지에 따른 이약금은 우리가 직접 발생된 비용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에서 5번째 보셔야 될 이야기, 우리가 취득 관련 비용, 자본적 지출, 직접 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비가 발생했다라는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경비 인정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취득할 때 공인중개 사무실을 통해서 취득을 했고, 그래서 취득 당시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 보면은 중개인란에 공인중개사 그 어떤 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중개수수료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옆에다가 도장 찍어 놨습니다. 그럼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지급한 거 맞지요? 네.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중개수수료 얼마를 하기로 합니다 해가지고 옆에다 도장 꼭 찍었잖아요. 내가 찍은 건 아니지만 중개사가 자기 만대로 쿡 찍고는 뭡니까? 줍니다. 그래 나놓고 뭡니까? 나중에 중개수수료 깎아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여기 도장 찍어놨다고 그대로 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이 바뀌었지요. 중개사법이 바뀌었잖아요. 중개사들이 이게 이제 일방적인 횡포거든. 중개대상물 확인서 자기 맘대로 적어 놔놓고 도장 달라고 해서 뭡니까? 설명도 안 하고 도장 꼭꼭 찍어 놔놓고 뭡니까? 그냥 주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지 맘대로 하고 도장 찍고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잔금 치는 날 가가지고 중개수수료 좀 깎아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 계약서 쓸 때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중개수수료 얼마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하고 옆에다가 나도 모르게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요거 보면서 뭡니까?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락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중개사법이 바뀌었잖아요. 뭐 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도록. 중개사법이 바뀌었죠? 나 뉴스에 봤는데. 뉴스에 내가 봤는데요. 언제 3월달인가 그 뉴스 나오던데요. 압니까? 제 말이 틀리면 중개사법 선생님이 맞습니다. 저는 뉴스 본 거니까. 하여튼 자 그거는 그렇고, 그럼 이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뭡니까? 경비 인정을 안 해줘요. 반드시 마셔야 됩니까?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받아야 된다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든지 현금 영수증을 받든지 받아놔야 된다고요. 그거 없으면 경비 인정 안 해줍니다. 통장으로 보냈는데요, 안 해줘요. 통장으로 입금해 줬는데요, 인정 안 해준다고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든지 현금 영수증을 받든지 아니면 계좌 이체로 입금하셨으면 중개사한테 입금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돈 받았다고 확인서 받아놔야 돼요. 통장 입금 내용만 가지고는 경비 인정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뭐 그 정도 깊이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일단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만 경비 인정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 증빙 서류가 어떤 증빙 서류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증빙 서류가 없어도 경비로 인정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살 때 취득세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만 딱 집어넣으면 세무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이 없어도 정빙서류가 없어도 경비 인정해줘요. 자, 그런데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기 비용, 거실 확장 비용, 베란다 샤시 설치 비용 얼마 들었는지 세무 공무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정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빙해야 경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필요경비에서 보셔야 될 것 5가지입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필요경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급적이면 그 필요경비 첫 번째 이야기는 몰라도 실제 취득가의 보유증 지출, 양도비용, 정빙서류 첨부 이런 것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은 자, 교재 321페이지. 자, 321페이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321페이지 의 공제 취지 이런 것들은 안 물어보고 거기 공제 대상, 공제 금액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프린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합시다. 자, 요약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약집 154페이지 가시고 요약집 없으신 분들은 2월 달에 받은 양도소득세 정리 프린트 필요경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기 보유공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크게 봤을 때 3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세 번째, 공제 금액과 관련하여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3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언제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싹 돌려서 물었을 때 안 낚이려면은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세 대상들 중에서 부동산과 입주권만 공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세 대상 중 부동산과 입주권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 분양권, 당첨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등등등등등은 장기 보유 공제 대상이 아니고 부동산과 입주권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하셔야 될 거, 모든 입주권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초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 초합원으로부터 승계받은 입주권은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확하셔야 될 거, 우리가 미등기 양도이거나 국외 자산을 양도하면 어떻게 된다? 3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요게 30회 때 정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정확하셔야 될 거, 우리가 다주택 소유자도 등기된 상태에서 3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다주택 소유자도 장기 보유 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의 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된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분이 되셔야 돼요. 다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 그 주택이 일반 지역에 소재하느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5번째 정확하셔야 될 거, 비삼용 토지는 어찌된다?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하다. 이 5군데를 단디 알고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금액입니다.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이 공제율이 몇 프로인지가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제율이 몇 프로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일단은 자, 요 이야기에 좀 보충 설명을 좀 합시다.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 양도하면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적 1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2시간 전에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도 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 가액 중 9억 이내까지는 비과세하지만 양도 가액 중 9억 초과 금액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몇 프로 공제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주택은 고가주택 1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몇 프로 공제받습니까? 자, 몇 프로 공제받냐면은, 자, 그 교재 보시면 2019년 이내, 요약집에 2019년 이내에 양도했느냐, 2020년도에 양도하느냐, 2021년 이후에 양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근데 우리 시험은 2020년에 양도했을 때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2020년 중에 양도했을 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고가주택인, 그러니까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을 2020년 중에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보유 연수에다가 8% 적용하시면 되고,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주택 양도 시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부동산 양도 시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유 연수에다가 2%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을 5년 이상 6년 미만을 보유 양도를 했을 때 2020년도 중에, 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당해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 공제받습니까? 보유 연수에다가 8% 적용하시면 됩니다. 5, 8, 40% 공제받는다고요. 자, 그런데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보유 연수에다가 2% 적용합니다. 그래서 5, 2, 10% 공제받아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될 거,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올해 중에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 일반 입주권, 다주택 소유자가 양도했을 때는 보유 연수에 2% 적용하시고 최고 30% 공제받습니다. 1주택은 최고 80%. 여기까지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약집 오른쪽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로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세 대상 중 부동산과 입주권만 공제 대상이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모든 가세 대상 자산 양도 시 공제 가능하다는 것. 요약집 15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혹이 붙습니다. 그러나 미등기 양도시는 우제된다,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될 거, 얼마 공제 받습니까? 양도소득 종류별로 각각 연 250만 원. 주의하셔야 될 거, 양도할 때마다 250이 아니고 연 250입니다. 그래서 A 토지 팔고 B 토지 팔고 C 토지 팔았을 때 250, 250, 250, 750을 공제받는 게 아니고 연 250. 그 다음에 참고하셔야 될 거,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종류별로 각각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연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 연 250,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서 연 250이에요. 그 다음에 요약집 158페이지. 요약집 158페이지. 양도소득세 세율. 자,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우리 시험 27회 때 나왔고 30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올해는 안 나올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야는 제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를 조금 걱정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개정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 출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깜깜하게 갖다 버릴 건지, 개정사항 때문에 기분이 찝찝하시면 7월 달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더라도 7월 달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왜 7월 달부터 기억하시면 되는지는 지금부터 제 설명 들어보면 알 겁니다. 왜?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기억하더라도 7월 달부터 기억할 이야기지 지금부터 기억할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은 그냥 설명만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거. 자, 첫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거. 첫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거. 토지. 일반 건물을 팔았을 때와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분양권, 당첨권을 팔았을 때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입주권을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27회 때 정답, 30회 때 정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디가 다르냐면은 여기가 달라요. 우리가 일반 건물,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 부과하지만, 주택 또는 입주권을 팔았을 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50%가 아니고 40%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시간 여건 되면, 올해 나올 타이밍은 아니지만 7월 달부터 찬찬히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된다? 자, 갑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를 하면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70%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가 일반 토지를 양도했느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토지를 2년 이상을 보유 양도하면 최저 6%에서 최고 42%의 기본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을 보유 양도했을 때는 최저 6%에서 최고 42%의 기본 세율에 10%를 합한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를 2년 미만을 보유해서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최저 16%에서 최고 52%의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거. 우리가 네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거.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우지되는지. 여기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분양권, 당첨권, 입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분양권, 당첨권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우지된다. 일반 지역에 소재하느냐,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일반 지역에 소재하는 분양권, 당첨권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50%, 40%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런데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분양권, 당첨권을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 중과세합니다. 그런데 헷갈리게 입주권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봐요. 분양권, 당첨권은 일반 지역에 소재하느냐,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근데 입주권은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보유 기간에 따라 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말을 잘못 던졌습니다. 수정할게요. 우리가 입주권은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보유 기간에 따라 40%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우리가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입주자로의 지위를 양도했을 때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 중과세 하는데 중과세 되는 경우에 입주권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셔야 될 거. 다주택 소유자가 초정 대상 지역 안의 주택을 팔면 우지되는지. 자, 30분 전에 보셨습니다. 등기된 상태에서 3년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어떻게?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초정 대상 주택을 팔았을 때는 기본 세율의 10%를 합한 세율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과초정 대상 지역 안의주택을 팔았을 때는 기본 세율의 20%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올해 6월 30일 안에 팔면 중과세도 안 하고 장기 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는 6월 30일까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 시험은 10월 31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 말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율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봐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울산 세무 공무원도 나도 모르겠답니다. 강의하는 저는 알고 있지. 자, 그래서 요거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7월 달부터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